반갑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어요? 14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에서 학교폭력의 상담 이해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행과 금품갈취, 가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략 부분에서 사회적 기술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의 모방이나 리허설을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분노를 감소시키는 접근 방법이죠. 모델링, 역할 연습, 코칭, 그리고 사회적 강화로 이루어지는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화 스케줄, 자극 일반화, 다양한 강한 인자와 위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분노 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의 모방이나 리허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분노를 감소하라는 접근 방법인 거죠. 그리고 모델링이나 역할 연습, 코칭, 그리고 사회적 강화로 이루어진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화 스케줄을 그리고 자극 일반화, 다양한 강화 인자와 위계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결과 분노 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략에 보면 크게 성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위한 성피해의 심리적 치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에게 과잉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둔감화시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을 가해자인 원자격과의 유사한 자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겠죠.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자기 통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전략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갔네요. 그리고 학교 상담에서 학교 폭력의 상담의 이해를 보면 언어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서 조절의 전략이 필요한데 언어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정서조절 전략이 있겠죠. 정서조절 능력의 정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이름을 붙인다든지 정서를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허용해서 참기를 한다든지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자기 위안이라든지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임상 장면에서는 정서 변화를 변화시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향상, 정서에 대한 숙고, 정서 변형이 있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한 상담 전략도 활용될 수 있는데 역량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의 산물에 대한 변화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향상 그리고 집단의 상호 지지, 자원 획득에 대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아 존중감의 증가는 역량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학교폭력의 상담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위안 상담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개념에 대한 발생 맥락에 대한 이해, 아동 청소년, 그리고 발달 특성, 아동이나 청소년의 트라우마,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위기 상담, 외상 상담, 갈등 해결에 대한 중재, 상담 개입에 대한 기록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자가 할 일이 심리 상담적 개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위한 권리 옹호자, 그리고 조정자, 중재자, 자문가 등이 포함되는데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초심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진행에 필요한 구조화라든지 사례 개념화 과정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자들이 상담 실무 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이것이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상담가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현실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겠죠.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이 대부분 10회기 내외의 단기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그 10회기에 따라서 상담의 목표나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짧은 상담 회기 동안에 목표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 회기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확보와 함께 상담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성상담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요. 성상담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들은 호르몬의 계통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탈바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아동기 때 가졌던 성에 대한 피상적인 흥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성적 감정과 환상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을 직접 시도하려고 하는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되죠.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가 일생 동안의 성 태도를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성지식을 얻는 방법이나 시기,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한 호기심이나 성충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정보는 엄난무를 통해서 잘못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때로는 호황되고 가장된 성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문제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은 가족이나 성격, 교우관계, 학업과 같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담보다는 사이버 상담과 같은 온라인에서 성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정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익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성상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 대두되면서 이들 역시 관심을 둬야 할 대상이고 그러나 이들은 자아정체성이나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비소수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신의 성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익힌 성과 삶에 대한 태도에 따르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은 가족과 성격, 교우관계, 학업에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젠더 때문에 그 성의 젠더, 문화적인 젠더, 총체적인 섹슈얼리티를 구분할 수 있죠. 생물학적인 성과 더불어 인간 심리와 사회문화적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사회적 성,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현재는 남성과 여성, 지닌 생물학적인 부분과 사회문화적 경험에서 차이나는 남녀의 성차별의 개선의 목적, 성인지적 관점, 그럼 청소년 후기에는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청소년 후기. 성소수자는 이성의 중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성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비정형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 성적 이끌림이나 성적 행위가 불확실한 사람 등으로 성적인 특질로 구분되어 차별받는 집단이죠. 성소수자들은 자아정체성이나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죠. 더 심각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차별과 타인의 편견에 대한 삶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히 아동의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인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이용되는 18세 이하의 아동과 성인의 사이의 행동에 속합니다. 그러면 성학대는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폭력인데 대체로 나이가 어리고 힘없는 아동과 청소년들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적이보다는 성인의 기쁨이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라는 거죠.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상의 성인들의 그 그루밍 성매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성매매 청소년들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앱에 온라인 그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앱에 이런 성매매 톡으로 채팅으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쉽게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저연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평균 중학생 나이인 14세에서 16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입니다. 이거 너무 좀 그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구매자나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중학생 나이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한다는 심각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맥락과 연결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이 되는 시기는 대부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저도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 속상하죠. 임상학계에서는 성중독을 성적 충동이나 행동 또는 사고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기에는 사고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죠. 특히 어릴 적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의 성인기의 적응이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때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아서 의존적인 성중독 행위를 통해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 성으로 만족하고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어렸을 때 자신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중독이나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상담자의 준비 부분에서는 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일단 먼저 습득해야겠죠. 그리고 성생리, 남녀 구조, 성용어, 성병 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와 관련된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를 또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와 솔직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담자가 보수적이고 성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입장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안내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다른 의식 세계를 가지고 보아하면 그 내담자를 실제로 진솔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상담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즉 임신이라든지 성병, 성폭력, 성도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거나 연계를 해야죠. 제가 상담자가 모두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연계하는 것도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상담가는 성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 가치관, 특히 남녀에 대한 평등적 가치관과 인간 존중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편협적이나 편향적인 어떤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상담자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 양심이나 제 가치관에 비추었을 때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거나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죠. 이것도 어쩌면 우리 상담가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상담 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죠. 인터넷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성상담은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마 비대면이라든지 익명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된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음란물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적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성적 표현에 대한 점차적으로 둔감해지는 결과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의 일부의 사진을 무료로 제공되거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성지식을 교육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해결하지 않고 친구들을 통해서 얻게 되거나 자칫 음란물 사이트에서 학습되는 성지식은 왜곡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고 쉽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겠죠. 음란물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남녀관계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원만한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고 그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도 인터넷의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보면 위험 요인으로는 낮은 지적 능력이라든지 정신병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위험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알코올이라든지 뭐 약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처받은 생활 사건이라든지 아동기에 의했던 학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출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조숙하게 어른이 되려는 기대라든지 뭐 나는 신체가 컸으니까 나 어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미성숙했는데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와 경제적인 기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성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그리고 효용적인 성태도 그리고 비임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 다음에 결손된 가족 구조라든지 부모나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미혼모 미혼부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이 되겠죠. 결혼하지 않는 동거 남녀는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부분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혼전성 경험이나 허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갈등이나 불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족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갈등, 관계 불만, 부모의 적절한 감독의 부재, 이렇게 약간 방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위험 요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 요인에 보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이게 자신을 사랑하고 이러면 이런 위험에 빠질 어떤 위험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력, 자기 인식, 개인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저항하는 방법, 그리고 습득과 효과적인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학업 성취, 상급 학교의 진학 뭐 이런 것들에 열망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확한 성지식, 그리고 효과적인 성 관련 의사소통이라든지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성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솔직한 부모와의 대화가 많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라든지 명확한 가족 규칙이라든지 기대나 보상, 그리고 부부의 친밀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보면 청소년기의 성적 위험들은 폭력이나 질병, 에이즈, 미혼 부모, 성매매 등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과 대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담자가. 그리고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대해 명료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호소를 탐색할 수 할 때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적인 상담관계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변화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감정, 명료화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것을 중요한 초점으로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상담자의 과제는 내담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힘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또 자신이라도 자신의 의식세계나 사고체계를 공고히 하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또 이번 2차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담자가 되어보아요.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